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약 유통, 판매 이런 조직들을 뿌리 뽑으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하다는 판결 오늘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네, 조민 씨에 대한 허위 입학 의혹 제기된 게 지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부산 의전원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조민 씨 측은 바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설동원 변호사. 네. 오늘 판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본인이 이제 그 대학원 의전원을 입학하면서 냈던 대학 시절의 어떤 내용이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학 당시에 이러한 안내, 입학 안내에 대한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입학을 함에 있어서 허위 서류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부분들을 네. 예. 어느 정도 다 증거로서 인정을 해서 아마 그 취소 자체가 예.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난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집행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효력 정지가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항소심으로 가면서 이 항소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네. 계속 이어갈지 예. 이 부분은 이제 조민 씨가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아직 30일 여유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취소 처분된 게 일단 정지가 돼 있는데 30일까지는 유효하고 30일 지나서 이걸 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바로 입학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변호사 쪽에서는 바로 항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심 가고 3심까지 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재판부가 상당히 뭐 이례적인지 모르겠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10초 만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설 변호사, 이거 이례적입니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약간은 이례적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그러니까 그 판결 선고에 대한 선고 취지를 읽고 난 다음에 네. 어찌 보면 이유를 약간 적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판결문에는 아마 선고 이유가 아마 예. 적혀 있을 것이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가 약간 부담을 느껴서, 그러니까 저게 위법한 것은 아니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저는 선고 취지만 읽고 아마 네.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설명 자료는 냈어요, 법원에서.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설명 자료를 내고 조민 씨가 의전원 입학 때 기재했던 수상 이력이라든지 공주대와 키스테 인턴 활동 이런 주요 경력이 허위다. 이걸 다 인정을 한 겁니다. 법원이. 그래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자, 조민 씨가 지난달 이 법원에 직접 나왔습니다.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배승규 의원, 이 네. 재판부의 판단 근거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재판부가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일단 그 정경심 교수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그 행위 이것들이 다 유죄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창장도 위조가 맞고 예. 근데 경력들, 그러니까 이 입학할 때 쓴 경력들 대부분도 네. 이 허위다 이런 거를 이미 그 재판부가 7개에 달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렇죠. 허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조민 씨가 낸 서류는 다 허위의 서류이고 허위의 그 경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낸 거 자체는 그럼 이걸로 입학이 됐으니까 예. 이거 입학 취소한 건 당연하다라고 한 건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겠죠. 이 법원의 일관된 하나의 판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조민 씨는 이건 가혹하다. 그러니까 네. 나의 신명이 다 날아가지 않느냐. 예. 그리고 그 표창장 하나 갖고 입학이 한 게 아니다. 그게 영향 미친 게 아니다 네. 했지만 예. 그 재판부나 또 이 대학 당국이 볼 때는 당연히 그 전형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다 허위로 냈으면 네. 이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예.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가 하나 더 본 게 이거는 이 공인 아닙니까? 의사란 건 그 사회적 의무가 딴 사람보다 더 깊고 그리고 또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직업인데 이런 사람이 거짓말해서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이 의사가 되고 네. 그리고 딴 사람의 기회까지 박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신은 더 책임이 있다, 가혹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조민 씨 측에서는 이 표창장 위조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소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다. 그게 큰 영향 못 미쳤다. 그런데 마치 표창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의전원에서 입학을 취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재판부는 경력, 이력이 제출했던 거 상당수가 허위라는 게 밝혀졌던 정경심 전 교수의 확정 판결, 그게 근거가 돼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을 그냥 용납하기는 어려웠던 학교의 입장, 그걸 그대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 판결과 달리 조국 전 장관, 조민 씨, 이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허위 스펙은 아니라는 주장 계속해 왔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예,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그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거든요. 조민 씨도 사실 공범의 입장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민 씨는 지난달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구소장에게 직접 지도받았다. 공주대 가기도 했고 연구소장이 서울에 오기도 했다. 전화나 이메일로 지도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연구원 내부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른 거지 그것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7가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국 장관, 전 장관, 조민 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조국 사태가 2019년 9월경에 이제 시작된 사태인데요. 이미 한 축으로 작동했던 정경심 교수는 대법 확정 판결, 유죄 판결 받아서 지금 복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두 축 중에 하나인 그 자녀 조민 씨의 이제 의전원 취소 결정이 이제 합법적이다, 위법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1심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 면허증이 취소될 위기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특권층의 자녀 입시 비리로 촉발된 이 조국 사태가 한쪽에서는
이게 위조했고 가짜를 만들어서 입시에 그 특권층의 어떤 그 특혜와 비리가 작동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던 자녀가 그러한 부당한 혜택으로부터 다시 원상복구돼서 이제는 의사로서의 자격증을 박탈당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라 된다고 보고요. 나온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반성하지 않는 건 뭐 너무나 저희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그리고 당시에 서초동에 모였던 조국 사수대라고 칭했던 사람들 네. 내가 조국이다 내가 정경심이다 내가 조민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심지어는 당시 정의당도 조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편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조국 사태가 부당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해 왔고 지금까지 사실은 검수 완박법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국 사태가 사법적으로 판결이 났고 조민의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사건으로 3년까지 끌어왔던 이 상황에서 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예. 객관적 사실은 사실로서 인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네. 스스로에 대해서 참여할 걸 참여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지금도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나 딸이 와서 또 자기 지지자들 상대로 웃으면서 예. 저기 자기가 당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참 네. 궁금할 뿐입니다. 예, 조민 씨 측 변호인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부분인지 좀 따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학 취소로 인해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는 이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입학을 어떻게 했냐,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냐에 대해서 좀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할 때 뭐 입학 점수라던가 그 시험 보는 점수 아니면 뭐 토익 점수 등등의 이렇게 정형화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한 거고 말씀하신 이런 뭐 그 봉사활동 문제라던가 인턴 확인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점수에는 체크되지 않고 그냥 참고 자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정도로 참고하시라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합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자료가 아니었다라는 네.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봉사활동 문제라던가 이런 게 사실상 입학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조민 씨가 무슨 천하의 나쁜 무슨 살인자 같이 뭐 언론 보도에 계속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재판이 나오기 전부터 조민 씨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확정된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그것도 이제 나이도 어린 그 여성이 그렇게 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유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네. 변호사나 뭐 조민 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이가 30 넘었는데 어리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상 조민 씨에 대해서는 뭔가 어린 학생이 당하는 듯한 그런 좀 그런 게 좀 쓰여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지금 30을 훌쩍 넘었거든요. 지금 재판 받을 때도 이미 30이 넘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어린 학생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지 않나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 매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사실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었을 때의 가산점 내지는 뭐 주관적인 평가를 할 때 표창장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이게 얼마나 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세심하게 학교 측에서도 살펴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자, 민영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온정주의에 기대서 어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30이 넘은 성인이 돼가지고 나는 떳떳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민 씨가 뭐가 떳떳합니까? 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이 7개 사항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그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그 증명서를 안 써줬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서울대 그 법학대학원 그 인턴인가 그것은. 아빠 찬스를 확실하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그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네. 이 키스트는요, 굉장히 그 보안이 요구돼서 출입 통제가 굉장히 철저해요. 이런데도 가서
본인이 출입증을 가지고 다닌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키스트 관계자가 나중에 써주라 해서 그냥 써줬다. 이렇게까지 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김질을 하면서 떳떳하다고 하니까 참 많은 국민들이 이 김근식 교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반성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또 이제 불복하면서 항소하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고 새로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 줄뚱말뚱 할 텐데 또 이제 항소한다고 그러고 또 3심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게 이 사건이 계속해서 항소하고 상고해서 네. 3심까지 가면은요, 내년 총선에 민주당한테 호재가 안 돼요. 예.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조민 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떳떳하다, 의사자질 충분하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나오니까 자신의 입장 가만히 쓰려고 했지만 본인이 준공인이 신분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이러면서 글도 올렸는데요. 일단 그때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보시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 이미 법원 판결 나기 전부터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인 의료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배승규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의사 자질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 했는데 네. 물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걸 인정해 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품상의 자질이 있고 또 기술상, 지식상의 자질이 있는데 일단 지식 기술상으로 보면 이 조민 씨가 장학금은 탔는데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식이나 기술상으로 낙제를 했으면 이건 자질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장학금도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상 장학금 받았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혜를 스케적으로 아니 사실상 공부를 잘 못했는데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네. 없었거든요. 예. 거기다 두 번째 이렇게 허위의 경력과 표창장을 갖고 의사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거면 이거는 인품상으로 자질이 없는 거죠. 어떤 정의의 정신도 없고 봉사의 정신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의사를 누가 믿고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자질이 있다고 본인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저분이 정말 자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자신이 자질이 있다고 하고 더군다나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은 이제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는 국민들은 야, 저분이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멘탈인지 정말 궁금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법적 투쟁을 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은 그런 허위 표창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준공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인이 준공인이면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준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본인 스스로 공인에 가깝다, 준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입장을 좀 제대로 내야 될 텐데 여전히 글쎄요, 의사 면허 유지되는 한 의료 활동하고 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의사 면허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필요하고 일단 의전원에 대한 최종적인 입학 취소가 나와야 그 이후에 이제 절차를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에 대한 것도 좀 남아있죠. 거기도 지금 입학 취소가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조민 씨, 자신의 의료 지식을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30에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조민 씨 오늘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 전 장관과 함께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두 사람 모두 실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지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른바 스스로 준공인이라고 했으면 공인의 자질이랄까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사실 대법 판결 나서 어머니가 지금 복역 중이고 그다음에 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일단 각하가 된 거고요. 좀 앞으로도 항소를 하고 대법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이제 눈앞에 와 있는 일인데 저렇게 불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들의 지지층을 향해서 뭔가 피해자이고 희생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비단 이 모습만 저는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시감이 있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죠. 뭐 여기 조민 사태에서부터 제가 거기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복역을 다 했어요. 만기 복역하고 출소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출소해서 나온 그때부터 민주당 인사들은 마치 독립운동하고 나온 사람처럼 떠받들고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그 한명숙 총리의 어떤 이중 교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소했던 검찰들을 공격하는 짓까지 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다음 우리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죠. 복역하고 다 나왔고 이번 사면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역사의 법정에 또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저러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최강욱 의원 1심에서 지금 당선 무효 1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의원 뭐 다른 데 무죄 나왔다고 합니다만 일단 그 1,500만 원의 횡령 혐의는 또 유죄가 판결 나왔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그 최정점은 지금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사건과 비리와 토착 그 토건 세력과의 그 기초단체장 사이의 그 유착 관계와 관련된 과거의 비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하면서 또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거기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법부에서의 확정 판결과 1심에서의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화해서 자기의 어떤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상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정의와 진실 앞에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아직 재판이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시작할 것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과 보고 또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 전 장관 2019년 법무부 장관 때 귀갓길에 왼쪽에는 배낭, 오른손엔 케이크 들었던 모습 기억나시죠? 지지자들로부터 이 사진이 찍힌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늦은 밤에 SNS에 올라온 조국 장관이 뒤늦게 딸아이의 생일 케이크를 사갖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평범한 아버지들의 마음 또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진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출근하고 난 뒤에 누가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혹시 생일 케이크 같이 잘했습니까? 예. 나누면서 좀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위로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가족 간의 믿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안 됐습니다. 뭐 그런 일 안 당했을 건데 당당하고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저 때는 아직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안 났을 때니까 저럴 수 있다고 싶기도 합니다만 참 짠한 모습인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슬 변호사? 그러니까 오늘 뭐 조민 씨가 올린 인스타에 있는 저는 그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정말 그 조국 교수의 사진, 지금 딸과 아빠가 이렇게 찍힌 사진 보면서 참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인 연민은 참 느껴졌습니다. 본인들도 조민 씨도 아마 좀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저때로 다시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옛날 조국 교수도 과거 인터뷰에서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어떤 임명받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자기가 그때로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네. 절대 안 한다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혹하게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참 한 사람으로서 참 한 가정에 대한 참 가혹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민 씨라든지 그다음 정경식 교수 그다음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한 가정에 저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집이나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민 씨가 올린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 그 짠한 마음도 느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라는 게 왜 촉발이 됐느냐를 따져보면 한 개인의 문제로 그냥 묻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공정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좀 옛날 생각 나게 하실 거예요.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 내린 적이 있었죠. 여기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 아마 고려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거 조민 씨 입시 비리 의혹 터진 다음에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 열렸었죠.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묻습니다. 공정과 평등에 대해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장관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 평범한 청년이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이제 권력과 비리에 맞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허가 취소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저렇게 시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학원생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죠. 나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공정이란 과연 뭐냐? 조국 전 장관이 말해왔던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과연 옳은 거냐?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게 조국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불거졌는데 설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부녀 관계에서는 뭐 진짜 뭐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죠. 하지만 공인이란 자리가 저만큼 어렵다는 거를 또 일깨워주는 사태이기도 했었습니다. 배성기 의원, 지금 고려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이 될 경우 이제 사실 고졸로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그 의사까지 했던 사람이 대학원 취소되고 대학 취소되고 하면 정말 뭐 고졸되면 본인의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반칙을 해서 입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 사회에 누구나 그 공감하고 또 누구나 그 약속된 그 원칙이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안 지켰기 때문에 저 가혹한 벌을 받는 거고 특히나 아버지가 공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될 일. 또 공직자이기 이전에 서울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교수가 아니 입학 비리를 본인이 주도해서 한다면 그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또 딴 데 교수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합심해서 딸을 그렇게 보냈다면 우리 사회에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잘못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벌은 받지만은 뭐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겠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조국 교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딸도 잘못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 공정과 그 정의를 깬 이 두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이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조국 교수가 케이크 들고 이 엘리베이터에 앞에 네. 서 있는 그 뒷모습이 나왔는데요. 저도 물론 뭐 가족들 케이크 사갖고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제 뒷모습은 누구도 찍어주지 않아요. 그 뒷모습 누가 찍어준 거죠, 저거? 그러니까 저 사진조차도 어떻게 보면 연출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저게 정말 가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애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 가족애를 일부러 연출을 한 건지 네. 그런 느낌마저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들을 본인이 자꾸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이 연출이라 하면 저 시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환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했던 시기에 만약에 저 사진을 이거 찍어주세요 뒷모습에서 연출했다면 저는 제가 먼저 비판할 겁니다. 근데 저 사진을 알기로는 기자가 이렇게 잠입했던 기자가 찍은 걸로 그렇게 해서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었고요. 물론 뭐 여러 뭐 불공정한 일이 있었고 하면 적당한 그거에 맞는 벌을 받으면 되고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그 장관 따님 조민 양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군에 있는 뭐 판사, 검사, 네. 여러 변호사분, 법조인과 의사 자녀분들과 그분들께서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돼서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왔대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했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예.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않습니까? 정순신 전 검찰 아드님의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명백하게 밝혀졌나? 그럼 이 아드님이 입학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대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 처분을 다시 취소해라라는 처분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도 네. 뭐 두고 볼 일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아드님, 뭐 따님부터 시작해서 뭐 입학 비리나 성적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고발이 14차례까지 이루어졌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답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 물론 돋보이려 하면 그것도 죄라면 죄죠. 예, 자, 그 부분은 뭐 수사가 진행이 돼서 무혐의 처분된 것도 있을 거고,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에서 처벌받게 해야죠. 근데 없는 거 자꾸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공정한 잣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든 어디든 자기는 더한 거 했으면 잡아가야죠. 검찰이 할 일이 그거고 경찰이 할 일이 그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은 공인의 자격으로 등장했을 때 일반인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나온 건데 일반인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부모님 묘소가 훼손됐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돌멩이가 묻혀 있다. 이렇게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흉매다,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후손의 절멸을 위한 흑주술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민주당이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일단 보시죠.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살, 명, 생이라는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예,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살, 명, 생, 죽일 살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생명기, 날생자, 밝을 명에 기운 기자해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저렇게 봐도요. 네. 근데 그걸 살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죽일 살자가 되니까 이게 나쁜 의미다. 이거 자손 대대에게 저주 퍼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흑주술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부모의 기가 안 좋아서 이를 보충하는 의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걸 실제로 행했다는 사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당초에는 아니 어떻게 뭐 그 묘소가 좀 파헤쳐지고 거기에 예. 이상한 게 묻혔다
이게 흑주술이다 했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 정청래 의원은 그거를 기자를 살자로 읽어서 예. 결국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 누군가 이걸 그 흑주술로 거기다 묻었다 네. 했는데 예. 실제는 알고 보니까 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문중에서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기가 좀 부족하니 네. 부모의 기가 부족하니 이런 어떤 뭐 행사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묻었다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묻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묘소가 파헤쳐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흑주술이 아니라 이재명 문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오히려 네.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이제 행사를 한 건데 네.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몰랐을 수 있겠죠. 예. 몰랐는데 묘소가 이상하다 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그 민주당이 전체가 나서서 이게 마치 네. 누군가 이재명 죽이기 위한 흑주술을 한 것처럼 예. 너무 빨리 몰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해프닝이 돼버린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뭐 이 흑주술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예.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걸 작업한 사람이 직접 저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3일 전인 작년 5월 29일에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길을 좀 북돋아주고 선대의 이 영향을 받아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의식 작업을 한 사람이 자기 제작자 A씨인데 저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김미성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선한 마음으로 영국 결과를 지인들한테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아니 묘소 같은데 기가 빠져갖고 기가 안 나온다더니 좀 다 줬거든요. 지인들한테만. 그런데 그냥 애들만 해가지고 심정은 별로 안 좋네요. 예. 자, 이모 씨는 뭐 도자기 연구도 하고 풍수지리도 하는 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알리지는 않았고 본인들이 가서 문중의 요청을 받고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찰이 수사한다 그러니까 참 억울하다,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규식 교수님, 예.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정부가 주술 정치란다, 뭐 주술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상하게 이제 굉장히 그 민망한 결과가 나온 상황이 돼버렸죠. 네. 아까 나온 화면처럼 정청래 의원이나 기타 민주당의 공당의 대변인과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저주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주술적인 행사를 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네. 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맥이 빠지는 건데요. 저는 비슷한 내용들을 또다시 제가 또 기시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무슨 최순실 의원 숨겨놓은 비자금 찾으러 독일 갔다가 수지원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고 또 윤지호 씨 데려와서 뭐 정의로운 진실을 밝히는 사람 했다가 결국 윤지호 씨가 사기당하는데 앞장섰던 선봉장이 돼버렸던 망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여야가 정치판에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삿대질하면서 비난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그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걸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이건 연하연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도 궁금한 게 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길을 중에 저런 걸 했다고 한다면 왜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이 안 됐는지 왜 연락은 안 가는지 최소한의 그런 것에 대해 귀뜸이라도 안 받았는지 뭐 제 그냥 막연한 추측이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는 듣긴 들었는데 잊어먹었는지 정말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술 논란의 해프닝이라는 게 여야 간에 정말 있지도 않은 가짜 사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상대방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걸 이제 그만하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실제로 작업을 했다는 사람은 지금 이게 돌을 빼내가지고 이 대표 선친이죠. 선친 묘소에 기가 다시 빠졌기 때문에 좀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제 자기 생각을 올린 겁니다. 이게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이상한 글 쓰인 것을 묻은 게 무슨 의미냐, 처음에 이렇게 올렸다가 잠시 4시간 뒤에 의견을 들어보니 이게 후손 절멸, 패가망신, 저주하는 흉매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에서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일정팀에 있었었는데 네. 당시 전남 일정을 제가 짰었는데 기억납니다. 그 장흥에 가면 경주이시 그 종중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때 그래서 그 문중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장흥에 가서 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마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끼는 마음에 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근데 누군가 아마 이걸 본인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마 네. 그 가족들 중에 이런 뭐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게 주변에 무슨 또 한자가 써진 특히나 뭐 생명이라는 그 뒤가 명확하지 않아서지 읽기가 힘들었지만은 어떤 한자가 적혀진 어떤 이런 뭐 주술을 의미하는 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뜻보다는 네. 아무래도 나쁜 뜻으로 보일 경우들이 훨씬 더 생각이 쉽게 가거든요. 그렇죠. 아마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러한 전모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네. 저는 어찌 보면 그 아까 김규식 교수님 말대로 그 문중이나 이렇게 참 소통이 더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오해를 했다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좀 사과를 하고 네. 뭐 다가오는 좀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한식 날이라든지 산소를 꼭 찾아뵈야 되는 날이 있으면 한번 그 찾아가셔서 직접 한번 다시 한번 돌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자꾸 이 윤 정부에 대해서 그런 것과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저것도 일종의 뭐 본인들에 대한 일종의 저주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생자, 명자가 있어서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마지막 글자는 잘 안 보였지만.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라 그럴까 무슨 법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해코지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이 대표가 어떤 입장 내일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설치했다는 CCTV 진위 논란 일정 부분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걸 직접 설치했던 사람의 인터뷰 또 기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민우삼 원장님 그 CCTV가 처음에 뭐 가짜다 아예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아니다 녹음까지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설치는 했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비서실에서 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걸 설치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완전히 그 선전을 한 거예요. 정치 선전을. 그래서 그 전에 그 재임했던 시장들을 전부 다 그렇게 그 일종 뭐 매도했다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정말 유사 이래로 나오는 청렴시장인 것처럼 해서 시장실에서 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CCTV를 설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언론에다가 이제 선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대로 정말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기대한 바와 같이 본인이 선전한 바와 같이 청렴하고 깨끗한 시장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때문에 저 CCTV에 그 이제 진위 여부까지 지금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렇게 그 어떤 행동을 할 적에도 앞뒤를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 CCTV에 대해서는 성남 시민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저게 만약에 정말 가짜였다고 그러면은 사실 거짓말하고 그 막말하면 좀 그 사기쳤다고 나올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밝혀서 이재명 대표 이 부분도 사실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대변인. 그러니까 이 CCTV가 지금 이게 뭐 작동이 된다 안 된다가 이른바 관계자빨로 나온 그냥 언론 인터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 보시면요. 지금은 이제 이 CCTV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 이제 이 관계자의 말로 사실인가 아닌가만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전에 이재명 성남 시절에 이 CCTV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방송 매체 심지어 예능 프로까지 와서 이 CCTV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실제로 모 개그맨은 이재명 성남시장 없을 때 그냥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발을 올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뭐 이렇게 작동이 된다 안 된다는 저는 그 여러 가지 언론과 이런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이거는 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데 CCTV가 어떨 땐 꺼 있고 어떨 땐 켜 있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일부러 키고 하는 게 그게 좀 사실상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청렴하고 다 모든 시민께 모든 걸 오픈한다로 사실상 그런 효용성을 시민들께 드렸고 그래서 재선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었기 때문에 이 CCTV 문제는 이걸 실제로 구해서 이게 켜졌는지 안 켰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지금 당시 직원 불러서 이제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동 여부라든지 설치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오늘 대충 뭐 언론 인터뷰 나온 거 그리고 본인 설치했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 설치는 한 게 맞다 자신이. 근데 다만 청사 내에 CCTV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었고 다른 외곽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깥에 담당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정진상 전 실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치를 했지만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면 성남시의 그 시청 자체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하지는 않고 비서실에서 그냥 관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번도 없다는 건 맞는 거죠. 시청 관리하는 그 연번의 CCTV 연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비서실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 설치해 준 사람 이야기는 비서실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신은 알 수 없고 설치는 해준 게 맞고 작동은 되는 거다. 다만 녹음 기능까지는 안 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기상 전 실장에게 돈을 뭐 줬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따져봐야 될 텐데 이미 시간이 한 10여 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재판부의 판단 기다리고요. 자, 노웅래 의원 이야기 또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이죠. 지금 재판이 넘겨졌는데 다음 달 한 19일 정도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이란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정치 탄압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저렇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고 호소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저 메시지가 여러 개 잡혔어요. 뭐냐면 판사가 배당이 됐는데 이걸 아는 사람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누구 주변에 이 판사 아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좀 변호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문자가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변호인 선임에 나섰는데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과거 노웅래 의원이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여기도 아마 찬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성근 전 판사를 지금 변호인으로 한 것 같아요. 자, 설 변호사 어때요? 네, 저도 노웅래 의원 저 사건 변호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압수수색을 제가 입회를 했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 제가 선임계는 일단 다 제출돼 있는데 이제 한 번 선임계가 제출돼 있으면 재판 단계까지는 쭉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웅래 의원 보좌관실에서 이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좀 사임해 달라. 이때 왜냐면 새로운 아마 지금 변호인을 지금 선임하시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임성근 전 판사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렇게 그 재판에 연루가 되시면 혹시 그 판사랑 조금 아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인을 좀 찾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가 봤을 때 노웅래 의원이 제가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 많은 현금이 나왔을 때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참 이런 수사나 재판에 상당히 좀 서투르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의정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를 겪으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원들도 상당히 그 재판에 가거나 이런 게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성근 전 판사를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재판부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아마 변호인을 더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탄핵소추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만 임 전 판사 같은 성당 다녀서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다. 그래서 간곡한 요청이 와서 변호인을 맡게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임 전 판사는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만 헌재에서 각하됐고요. 그리고 임 전 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주는 일,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철저한 유통, 판매 조직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그 마약 제조, 유통 또 그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밤잠 안 자고 정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이 좋다 그러면서 시음회를 한다 그러면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칵 뒤집힌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의 천지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검경의 수사 역량 총동원해서 뿌리 뽑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네, 지금 그동안에는 왜 마약이 밀거래되어 왔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누구나 쉽게 한 2시간이면 마약을 살 수 있게 그런 시대가 돼가다 보니까 이 마약이 심각하다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다가 그 중에 또 마약 한 듯이 또 행동을 해서 충격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지나가는 학원 가는 아이들한테 시음 음료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정신 집중 잘 된다고 이 준 거를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마셨겠죠. 그런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음 행사가. 근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다. 이건 정말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정말 마약이 이제 우리 아이들 턱 밑까지 와 있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 마약 범죄는 좀 신종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범죄가 있냐면 퐁당 마약 범죄라고 해서 이 술이나 음료에다가 이제 마약을 몰래 타가지고 먹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갈취한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범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 거는 아이들한테 음료를 먹인 다음에 그 부모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이가 마약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 돈 안 붙이면 공개하겠다. 이런 협박을 한 거죠. 이게 일종의 약간 보이스피싱 범죄랑 또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약 범죄는 퐁당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합쳐진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과 마약 조직이 합쳐진 이런 신종 범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뭔가 총책이 있고 그 중간에 협박을 한 전화로 협박한 중간 총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시음 행사를 한 아르바이트생 조직이 있었다. 이게 상계 조직이 얽혀서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 신종으로 했어요. 물론 다행히 아이들은 약간 그 구토와 또 어지럼증 정도로 끝났지만 부모들도 걸려들지 않고 협박에 돈을 보내거나 하진 다행히 않았지만은 이게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또 범죄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당국에서 이 마약 신종 조직은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마약 음료수 건넨 일당 4명 중에 3명 검거를 했는데 관계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 출시된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나가지고 부모 전화번호 받은 거예요.
조금 마신 사람도 있고 다 마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도망갔다 신고했어요. 고등학교 일이에요. 예. 자, 이렇게 범죄가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명 중에 1명 체포되고 2명 자수했고요. 나머지 1명도 지금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배후 세력이 어마어마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찰은 보고 있고 수사력을 집중해서 이 조직 전부 다 뿌리 뽑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점조직으로 또 돼 있겠죠.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들은요, 또 앞서 범행하기 전에 인근 중학교 교문에서도 하굣길 중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넸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냄새가 좀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은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마약, 이 대검에 따르면 작년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인 18,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보다는 거의 한 14%포인트 오른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동안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공익이 있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잖아요. 해야 맞는 거고.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해냅시다.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죠.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 자,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매번 충돌할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깡패 왜 검찰이 하면 안 되냐? 왜 이걸 되돌리는 게 잘못된 거냐? 야당에서는 검수완박 통해서 이 수사 못하게 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고쳐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약 사범 점점 늘고 있고요. 흑묘, 백묘 누구든지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마약은 사실 우리 일반인에게는 우리와는 좀 먼 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 이제 영화에나 나오는, 특히 이제 미국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알려진 것처럼 상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저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법기관에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에 그동안 축적돼 있었던 마약 마약 색출 역량, 수사 역량이 많이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시행령으로 보완해서라도 지금 활개치고 있는 마약 조직, 그다음 마약의 유통의 확산, 그다음 마약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뭐 저런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저런 국회에서의 발언들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다른 관련된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약이 우리 강남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하는 데는 여야가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는 마약 수사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깡패 수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검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검찰 활동의 내용 중에 주요 수사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부정부패, 회계 분석, 기술 유출 범죄, 범죄 수익 환수 수사, 마약 조직 폭력 범죄 수사 다 있어요. 이거 안 없어졌습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에 개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들 안 없어지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있어요. 현재도 검찰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하는 수사입니다. 근데 이걸 왜 민주당에서 이걸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수사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런 부분 정치적인 레토릭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시행령의 등자를 활용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법안만 따져보면은 마약 이런 게 다 빠져있기 때문에 원래는 못하는 거 아니었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검수 원복을 통해서 등자를 좀 폭넓게 활용해서 이걸 이제 마약 수사까지 할 수 있게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자꾸 더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는 뭐 민주당 아주
괘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좀 알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한 장관보다는 한 장관의 이모님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00% 나옵니까? 민주당은 좀 두렵습니까? 그 총선만. 오히려 나오면 땡큐죠. 아니, 만약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지역구로 나온다 이래도 땡큐예요? 그러면 전 땡큐입니다. 진짜 나와주세요. 아, 진짜예요? 예, 한동훈 장관이 꼭 나와주시고요. 단원 을인데요. 을이죠. 예,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와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제가 지도부로서 단원을에 한동훈 장관의 이모님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보다는. 자, 농담 섞인 발언이죠. 이모가 왜 등장했느냐? 예전 발언 한번 보시죠.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친척 이모가 아니라 이모 씨죠. 이모 씨. 이씨 성을 가진 모 사람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딴 이야기도 있었죠. 뭐 회사 이름 가지고 혹시 친척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장관 이모를 공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참 송파병 계시네요. 김근식 위원장 계신데 송파병 이사 간다는데 갔어요. 어때요? 뭐 사실은 우리가 지역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우리 지역에 또 경쟁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저기 한동훈 장관처럼 저렇게 셀럽 같은 분이 오거나 다니면 당연히 보고가 들어오거나 저한테 귀에 들어옵니다. 예. 그런 일은 지금 전혀 없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도 클리어하게 정리를 했고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극구 부인하는데도 계속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호출하고 소환하는지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장관, 국무위원 한동훈하고 민주당 의원이 싸우면 번번이 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뭐냐면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한동훈은 아니고 그냥 정치 지망생 한동훈, 출마 후보자 한동훈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나올 거잖아. 총선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무위원 한동훈의 자격보다는 출마 예정자 한동훈을 하면 정치적 소재거리가 되고 공격의 소재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오라고 지역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송파 이야기도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송파에 오는데 그 송파는 가불은 좀 있고 병이 있는데 가불은 사실은 좀 쉬운 데고 병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기는 좀 모양 빠지니까 험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을 흘려갑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특유의 스타일이 지기 싫어하니까 거기에 민주당의 그 프레임을 짜고 있는 그 정치적 미끼에 걸려 들어가면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저건 민주당의 정치적 정쟁거리가 된다는 말씀 한동훈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강남 3구라고 그러죠. 서초, 강남, 송파 이 8개 지역 중에 유일하게 우리 김근식 위원장만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험지에 가야 되는데 그럼 가려면 저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CBS 김기환 논술위원장은 어디서 들었다. 이사했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파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저도 되게 궁금하게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자, 임세훈 전 대변인 어떠세요? 한동훈 장관 어디 가면은 민주당이 잘 모실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김남국 의원 지역 가셔도 재밌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지금 송파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송파가 나왔는데 아마 송파에 계셨던 그 지금 의원들이나 이렇게 지역 위원장분들은 지금 이번 건으로 이제 오히려 좀 클리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한동훈 장관께서.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이 이제
진짜 총선을 나가냐 안 나가의 문제인 건데 그 부분 네. 관련돼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뭐 지금 나온 이야기들 송파는 뭐 전혀 무관하다.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 하는 전제는 어쨌든 총선에 나갈 희망이 있다. 나가고 싶다라는 그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뭐 저희가 저희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한동훈 장관이 먼저 그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국무위원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정치인의 정말 민낯을 보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충성을 나간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무위원 하지 말고 예. 정치에 뛰어들어라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네. 대통령도 멈춘 그 도어 스태핑을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건 진짜 정치를 정말 가기 위한 한 단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장관 워낙 관심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올 때 갈 때 다 이제 물어보면 답을 다 하는 게 그게 뭐 도어 스태핑이라면 도어 스태핑일 텐데 대통령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차출론 나오고 뭐 선대위원장 썰 막 나왔는데 사무총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멀쩡히 잘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국정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가까운 검사들을 소위 말하는 영남이나 강남의 좋은 지역에 보내라고 할 때 과연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이 예.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예. 왜 그런 우려들을 하시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예. 자, 뭐 한때는 굉장히 나가야 된다. 뭐 앞다퉈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 국민의힘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장관의 그런데 이 화수를 풍자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편의점에서 한 장관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일들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한 장관을 좀 희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 의원, 이게 뭐 한 장관 처음 가가지고 뭐 왜 왔어요? 그럼 내가 물건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관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나가서 야당 의원과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설전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언제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질문했던 야당 의원이 당황해서 오히려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찾아서 콕콕 찌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그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해서 한 건데. 그래서 딱 그 카드 넣으시죠 하니까 카드 꽂으시죠 하니까 내가 언제 카드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현찰 주시죠. 내가 언제 현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뭘로 계산하실 건가요? 했더니 내가 언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오신 거죠? 내가 그러면 여기 물건 올려놓지 않습니까? 물건 올려놨다는 게 내가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자꾸 꼬투리 물고 들어가는 식의 대화라고 하는데 제가 한 장관 입장에서 저런 이 패러디가 된 게 좀 억울하겠죠. 억울하는데 뭐 실제 사실도 아니고 하지만 저런 패러디물이 돌고 있다는 건 한 장관을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야당 지지층 또 젊은 층들이 볼 때는 한 장관이 약간 꼬투리 잡기식의 그런 화법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 장관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정치를 하실지 아니면 뭐 계속 뭐 장관하거나 더 다른 높은 자리를 가실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그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진중한 모습, 그리고 또 사실 상대방을 좀 인정해주는 모습, 이런 걸 보이라는 그런 의미의 경고성 패러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죠. 자, 웹툰을 보면 한 장관을 상당히 좀 희화했어요. 이 코 흘리듯이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고. 근데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이준석 대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는 한 장관이 굉장히 아르바이트생에게 공세적으로 대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좀 황당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주당 의원들이 좀 과하게 질문하는 거에 대한 받아치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걸 가지고 너무 한 장관을 비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이 그랬죠. 이제 정상적인 질문을 하면 정상적인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제가 한 2주 전부터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편의점 한동훈 꼭 보셨냐. 최근에 이런 게 왜 짤이 되게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맘카페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어떤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밉상 이미지가 더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떤 답변 태도, 그다음에 의회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어떤 말들을 했길래 저런 패러디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면은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장탈당이라든가 회의 쪽에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다 잊으셨습니까? 자신 있는 말씀 있으신가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세자 책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사진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거 질문하시려?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그리고 걱정됩니다. 저는 제가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전 답입니다. 예, 민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여당의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손색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령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만약에 나오신다고 봤을 적에 새로운 신세대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과거에 국무위원들이 해왔던 그런 여의도의 문법하고는 전혀 다른 본인의 새로운 세대의 그 선두주자로서 말하자면은 그 선두 그룹으로서의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요. 할 말은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할 말은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은 한동훈 장관의 강점이 뭐냐면은 절대 이 논리 정연하게 답변을 하고 빈틈없이 찌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정적으로 싸움꾼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4.5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빨간불 들어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왜냐? 텃밭인 울산, 전북 전주는 지난 대선의 절반밖에 득표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김근식 위원장님,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정체되거나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당내가 잇따른 지도부의 지금 실언으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다가 어제 이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좀 그 텃밭에서도 굉장히 지는 결과가 있었고 전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보다 수치상으로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요. 굉장히 저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컨벤션 효과 없이 오히려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좀 돌이켜보고 내년 총선 전략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주에서 진보당에게 뺏겼다는 부분, 물론 무공천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진보당 후보가 됐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으로서 한 뼈아픈 일단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뼈아픈 결과고요. 하지만 하나의 고무된 것은 울산이라는 곳에서 PK 지역, 특히 바닥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선거에서 이겼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울산의 이번에 선거 지역은 울산의 강남이다. 이럴 정도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있는데 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의미심장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